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데이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도체 업종 멘토시죠. 네. 임주성 멘토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메이데이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멘토님께서 실수로라도 사세요 파세요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리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실수로 매매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에서 반도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오늘 시작인가요? CES가? 네, 아마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CES라는 게 세계 최대 박람회잖아요. 네. 그죠? CES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기업들이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모여서 각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S 2024가 왜 중요하냐면 1년 동안 기업들의 트렌드나 기술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새로운 게 좀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CES 2024에서 키워드 5개 정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관심될 만한 키워드는 당연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I와 관련하여서 가전제품과 이제 합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온디바이스라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핫하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가 불러올 패러다임의 변화, 뭐 그런 것들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디바이스 위에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챗GPT를 예시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AI, 즉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AI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1회 검색당 운영비가 약 26원 정도 드는데요. 현재 가입자만 해서 2억 명 정도 되는데 이 한 명당 검색을 10번만 검색을 하더라도 운영비가 52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대한 비용 때문에 클라우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도 좀 같이 좀 도와줘 이러한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AI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10번만 검색을 한다고 하면 52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수익을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AI를 일상생활에 좀 접하게 하기 위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이제 부담을 낮춰달라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각각의 그런 이제 생태계들을 한 명씩 적용을 시켜 줄 테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우리 기술력들을 주목을 해달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실물 제품이 나오는 갤럭시 S24 곧 이제 1월 말 정도에 정식 오픈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이제 CES 2024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죠. 네.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AI하고 온디바이스 AI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차이라고 보시면은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서버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 과정이 짧다 보니 데이터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르고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으니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S24 이 온디바이스 AI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CES 2024에서 정식적으로 출시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간략하게 소개 정도만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정식 출시 같은 경우는 1월 17일 날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언팩 2024에서 이제 공개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해서 31일 날 정시 출시가 될 그런 계획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오늘 이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같은 그런 테마들은 지금 CES에서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온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이런 것들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동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사용하는 NPU라고 하죠. 네, NPU에서 엑시노스 모델을 탑재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갤럭시 S22 때 엑시노스 2200 버전 이제 모델을 탑재를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GOS 사태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GOS가 무엇이냐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해서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발열 이슈 때문에 강제적으로 성능을 낮추기 위한 성능 저하 제품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퇴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갤럭시 S24 때 엑시노스 2400 버전을 다시 탑재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삼성 AI 모델인 가오스 제품과 호환성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저전력 쪽이랑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력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전력을 고르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당시에는 좀 성능상에서 문제는 없으나 리콜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판매량도 영향을 좀 줬었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엑시노스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두 번은 실수가 좀 없는 그런 실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되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NPU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관련된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심텍이라는 기업을 좀 수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기판 제조업체인데 PCB, MCP, 플립칩 CSP, SRP 등 다양한 반도체용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약 40% 차지를 하다 보니 이 갤럭시 S24 판매와 관련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텍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22년도 3월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반도체 사이클 영향에 받아서 1년 동안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 감산이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바닥권을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이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고 노란색 선이 단기 이평선인 21선인데, 이평선 기준으로 아마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39,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인 20일 지금 가격대에 와 있는데 지금이 아마 좋은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이탈을 한다면 장기 이평선인 24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이 58,300원 수준인데 전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권은 241선 그러니까 35,000원 부근들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조금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투자를 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다음 기업은 리노공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켓에 꽂아서 이제 전기를 흘러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880개 기업과 해외 140개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SML 같은 기업과 같이 슈퍼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후궁정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후궁정이 지금 더 이제 중요할 것으로 부각이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 반도체 어떤 부분들 때문에 후궁정이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돼야 되고 고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어려운 조건일수록 성능 검사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후공정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제품이 나온 다음에 성능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좀 더 세밀화될수록 미세화될수록 후공정 업체에 검사하는 장비, 그러니까 기술력이 점점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노공업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일단 리노공업의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고가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 되게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최근 이슈된 NPU 덕분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NPU 자체 성능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리노공업 자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까지 지금 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 기준으로 이탈을 한다면 종목을 단기적으로 잘라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한 25만 원까지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21선 기준으로 한 20만 원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단에 우리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변동폭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리노공업과 심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CES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에 1월 4일 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김선우 연구원 레포트 자료를 참조한 내용인데요. D램 감산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공급량을 다시 삼성전자에서 늘리고 있다는 상태인데, 이 감산폭 같은 경우는 기존에 35% 정도 감산 수준을 유지하였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15% 수준 정도까지 축소시켜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폭을 좀 줄이니까 아까 같은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좀 올라간 영향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감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1등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안에서도 D램과 낸드로 나뉘게 되는데, D램에서 HBM이 SK하이닉스에서 밀린 상태이고, 그리고 범용 메모리인 DDR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와 23년도 1분기 때 18%포인트가 차이 났었는데, 현재 23년 3분기 때 이 점유율 차이가 4%포인트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점유율이 줄은 부분에서 SK하이닉스한테 추격이 당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간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들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범용 메모리 쪽에서 점유율이 좀 줄었던 거, 격차가 좀 줄었던 요인들로 인해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추격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불러온 감산을 줄이게 된 그런 전략 채택을 하게 됐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감산량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공급을 더 많이 늘리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공정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2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로는 CIS, SOC, RF 등과 관련된 테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 1조 정도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23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3,450억, 영업이익 680억 정도인데, 24년도 예상치는 매출액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8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총이 현재 많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4년도 예상치가 매출액 4천억, 850억 영업이익 수준이면은 현재 시총 2024년도 예상치 대비해서 한 2배, 3배, 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의 상승이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시총 자체는 그렇게 현재 상태는 높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그럼 또 기술적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신고가 64,000원을 기록을 하고 지금 55,000원 정도 가격에 형성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감산 정책과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AP칩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갤럭시 S24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과 온디바이스 AI 테마에 모두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 회색 선이 121선인데 요 기준으로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매출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최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두산 테스나 이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겠죠. 거기에 따른 주가가 영향을 긍정적이게 줄 것이다 라고 보기는 하셨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살짝 예상을 하시고 계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121선 기준인 한 5만원 부근대, 5만원 부근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조정을 받고 나면은 하단 부분은 좀 241선까지도 좀 열어두셔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살짝 소극적인 대응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두산 테스나 다음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SFA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주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 서버, 그 다음에 PC 패키징, DDR5 물량 회복세에 진입을 하고 있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3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의 문제로 인해서 실적 자체가 적자로 좀 전환이 되었지만 24년도에는 다시 흑자 전환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25년도에는 22년 실적을 다시 넘어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SFA 반도체가 PC 패키징 쪽으로 삼성전자 향 패키징 물량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DDR5 쪽으로도 D램 쪽으로도 회복세를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2024년도 지금 당장 2023년도에는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상태지만 2024년도, 2025년도 DDR5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들에 따라서 실적 전망은 좀 바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켜보기에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상승을 나오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2년도 실적 때 최고 가격이 한 8,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후에 23년도 실적이 적자 전환되면서 한 50% 하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앞선 상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위쪽에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1차 매수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2차 정도로는 요 21선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6,000원 이 박스권 하단 부분 라인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인 7,000원 부근으로 1차 목표를 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 고가인 8,000원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고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2021년도에는 적자가 나진 않았고 흑자가 유지가 좀 됐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1년도에 흑자가 좀 나오고 있을 때 기업의 밸류는 당시에 6,000원대에서 7,000, 8,000원대 그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3,000원대, 4,000원 그리고 5,000원 부근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따라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2024년도 수준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 좀 해주신 거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6,000원에서 한 7,000원 부근들까지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고가놀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기 전에 주가가 수정을 좀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심텍이랑 리너공업 그리고 두산 테스나와 SFA 반도체 4기업을 관련 종목들로 어떤 기업인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우리가 계좌에 좀 도움이 될지, 자, 종목을 선정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SFA 반도체와 그 다음에 심텍 두 개 기업을 좀 관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심텍과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구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탈할 수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가 오히려 좀 더 좋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심텍과 SFA 반도체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오늘 두 기업 심테크와 SK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출연하실 때 주가 수익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긍정적인 주가가 상승을 한 그런 리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CES와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까지 다양한 내용들 이렇게 심도 깊게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참고로 하시고 매매 의견은 개인적인 투자에서 참고로 해주시고 임주석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들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